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꿀잠 DJ입니다. 잘 지내셨지요? 정말 오랜만에 업로드인 것 같습니다. 기다려주신 분들 감사하고요. 그리고 계속해서 제가 예전에, 정말 예전에 읽었었던 레드먼드의 앤, 그리고 알프스 소녀 하이디, 이런 예전에 업로드했었던 영상들을 새로 제 채널을 알고 들어오신 분들께서 많이 듣고 그리고 댓글도 정말 많이 남겨주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댓글들을 보면서 제가 너무나 행복했고요. 그리고 사실 저는 구독자 수에는 그렇게 연연하지 않는데 댓글 보는 건 너무너무 기쁘더라고요. 그리고 그게 얼마나 좀 귀찮고 시간이 걸리는 일인지를 알기 때문에 듣고 그냥 가시는 게 아니라 뭐 구독은 그렇다 치는데 듣고 그냥 가시는 게 아니라 그렇게 고맙다고 그리고 저에 대한 또 너무 부끄럽지만 칭찬의 글을 남겨주시는 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계속해서 힘을 내서 읽을 수 있는 그런 원동력이 되는 것 같아요. 정말 감사드립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저는 구독자 수에는 그렇게 연연하지는 않아요. 사실 더 솔직히 말씀드리면 너무 많아지는 것도 저는 좀 부담스러워요. 제가 어떤 분들인지 잘 모르는데 그렇게 많은 분들이 나를 지켜보고 내 목소리, 어떤 내 이런 수다, 제가 생활, 제 관련된 얘기도 되게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내 생활에 대해서 너무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된다? 이것도 사실은 조금 두렵고 부담스러움이 있어서 요 정도 전 이렇게 그냥 소규모로 예쁘게 아기자기하게 우리끼리 요렇게 그냥 즐겼으면 좋겠어요. 음. 댓글은 언제든 환영입니다. 어 너무 커질 염려 안 해도 되겠다고요? 네. 알겠습니다. 주접 그만 떨고 읽도록 할게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그 에밀리가 일기를 쓰기로 했다라고 다짐을 하고 그렇게 뭐 어떤 사건이나 이벤트가 있었던 건 아니지만 계속해서 그냥 뭐 자잘한 그런 일상의 일들을 그냥 잔잔하게 일기 형식으로 썼던 것들을 읽어 드렸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바탕이 돼서 오늘 이야기들이 빵빵 터집니다. 기대해 주세요. 우선은 이번 챕터는 철부지 시절이라는 챕터고요. 이번 챕터도 일기 형식입니다. 5월 1일 딘이 돌아왔다. 어제 그의 누님집에 도착하여 오늘 저녁 뉴문에 왔다. 우리는 해시계가 있는 오솔길을 거닐면서 이야기를 주고받았다. 딘이 돌아와서 기쁘다. 신비스런 녹색 눈과 잘생긴 입을 가진 딘. 우리는 오랫동안 이야기했다. 알제리와 영혼의 윤회, 화장, 옆 얼굴 등에 대해서. 디는 내 옆 얼굴이 아주 예쁘고 순수한 그리스형이라고 말했다. 딘의 칭찬은 언제나 마음에 든다. 새벽별이 어쩌면 이렇게 컸을까. 작년 가을 내가 여기를 떠날 때는 아이였는데 지금은 숙녀가 되었네. 나는 이제 3주일 뒤면 14살이 되고 나이에 비해 키가 큰 편이다. 그것이 디는 기쁜가 보다. 로라이모와는 그 점에서 아주 다르다. 이모는 내 치맛단을 낼 때마다 한숨을 쉬면서 아이들이란 어쩌면 이렇게 빨리 자라지? 라고 말한다. 그리하여 시간은 지나가도다 하고 나는 해시계가 새겨진 구절을 인용하여 말했다. 그러자 내가 대번에 어른이 된 기분이 들었다. 키가 거의 나와 비슷해졌구나. 이렇게 말하면서 디는 씁쓸하게 덧붙였다. 물론 자백 프리스트가 키가 크다고는 말할 수 없지만 말이야. 나는 전부터 딘의 등에 대해 말하는 것은 피해왔지만 이번만큼은 말하지 않을 수 없었다. 딘, 제발 그런 식으로 스스로를 야유하지 말아주세요. 적어도 저한테는요. 저는 아저씨가 곱사등이라고 생각한 적은 한 번도 없으니까요. 딘은 내 손을 잡고 마치 마음속 깊은 곳까지 꿰뚫어 보려는 듯이 내 눈을 들여다보았다.
그게 정말이니, 에밀리? 내가 불구가 아니라면, 내 등이 굽지 않았다면 좋았을 거라고 자주 생각하지 않니? 아저씨를 위해서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렇지만 저한테는 아무런 차이도 없어요. 언제까지나 그럴 거예요. 언제까지나. 디는 힘주어 그 말을 되풀이했다. 그것을 믿을 수 있다면, 에밀리. 그것을 믿을 수만 있다면 말이야. 믿으셔도 돼요. 나는 흥분해서 잘라 말했다. 딘이 내 말을 믿지 못하는 것 같아서 화가 났지만 그의 표정에는 나를 불안하게 하는 어떤 것이 있었다. 그 표정을 보고 불현듯 내가 저 멜번만의 절벽에서 딘에게 구조되었을 때 딘이 나에게 내가 구해주었으니 네 목숨은 내 것이라고 말했던 것이 생각났다. 나는 내 목숨이 나 이외의 누구 것이라고는 생각조차 하기 싫다. 그게 누구든 마찬가지이다. 아무리 좋아하는 딘이지만 게다가 어떤 의미로는 이 세상의 그 누구보다 좋아하는 딘이지만 그것만은 싫다. 날이 어두워져서 별들이 빛나기 시작하자 우리는 딘의 멋진 새 쌍안경으로 별을 보았다. 정말 별들에 취할 듯 했다. 딘은 별에 대한 모든 것을 알고 있다. 딘에게 어떤 일이나 다 알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더니 그는 이렇게 말했다. 단 한 가지 내가 모르는 비밀이 있어. 그것을 알 수만 있다면 다른 지식 전부와 맞바꾸어도 아깝지 않을 거야. 나는 어쩌면 그 한 가지 비밀을 영원히 모를지도 몰라. 방법 말이야. 얻는 방법. 무엇을 얻는데요? 나는 호기심에 차서 물었다. 내가 마음속으로 원하고 있는 것이지. 지금으로서는 저 보석같이 빛나는 별처럼 마음속으로 원하기는 하지만 손이 닿지 않을 것 같은 소망이야, 에밀리. 그러나 그건 아무도 모르는 일이지. 디는 새 왕녀의 나뭇가지 끝에 걸려있는 별을 보면서 꿈꾸듯 말했다. 딘이 그처럼 소망하는 것이란 무엇일까? 5월 4일, 딘이 파리에서 근사한 서류철을 가져다 주었다. 나는 그 서류철 안쪽에 산골짜기 용담꽃이라는 책에서 골라낸 내가 아주 좋아하는 시를 베껴놓았다. 매일 이 시를 읽으면서 알프스의 좁은 길을 오르리라는 결의를 새로이 하려 한다. 나는 이 길을 오르는데 대단히 많은 고생을 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기 시작했다. 전에는 빛나는 날개를 타고 저 멀리 있는 목적지를 향하여 똑바로 날아 올라가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 그러나 그 꿈을 카펜터 선생님이 몰아내버렸다. 선생님은 말씀하셨다. 손톱으로 파고 이빨로 물고 늘어지는 것 말고 다른 길은 없다. 지난 밤 잠자리에서 앞으로 내가 쓸 책의 제목들을 생각해냈다. 고귀한 부인, 충실한 맹세, 오 아리답고 창백한 마거릿, 해변의 왕국 등이다. 이제 이들 제목에 어울리는 착상이 떠오르기만 하면 되는데 지금 나는 마감옥에 둘러싸인 집이라는 단편을 쓰고 있다. 이 제목도 매우 좋다고 생각된다. 그렇지만 역시 사랑의 대화에는 애를 먹고 만다. 써보아도 쓰는 순간 곧 어색하고 바보 같은 짓으로 생각되어 화가 난다. 나는 딘에게 그것을 쓰는 법을 가르쳐 줄 수 있는지 물어보았다. 딘이 오래전에 가르쳐 주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물어본 것인데 그는 내가 아직 나이가 어리다며 거절했다. 그때 딘은 늘 그랬던 것처럼 그야말로 신비스런 말 이상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듯이 말했다. 나도 그렇게 의미 있는 듯이 말할 수 있다면 좋을 텐데. 그러면 아주 흥미로운 사람으로 보일 것이다. 아직 에밀리가 14살인데
사랑에 관해서 이 사랑의 대화에 대해서 너무 그냥 유연하게 잘 써도 이상하지 않을까요? 그치요? 그리고 지금 저희 딸하고 남편이 밖에서 올림픽 응원하느라고 소리가 들어간 것 같아요. 들으시면서 조금 불편하실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저녁 무렵 학교가 끝나고 딘과 둘이서 정원의 돌 벤치에 앉아 알람브라를 다시 읽기 시작했다. 이 책을 읽을 때마다 나는 작은 문을 열고 옛날 이야기의 나라로 들어가는 것 같은 기분이 된다. 아, 알람브라 궁전을 볼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내 말을 듣고 있던 딘이 말했다. 언젠가 둘이서 보러 가자. 정말요? 근사해요. 정말 그렇게 될까요? 딘이 채 대답도 하기 전에 키다리 존의 숲에서 테디의 휘파람 소리가 들렸다. 높고 짧게 2번, 낮고 길게 1번. 그것이 우리 사이의 신호다. 죄송해요. 가야겠어요. 테디가 부르고 있거든요. 너는 테디가 부를 때마다 꼭 가야 하니? 나는 고개를 끄덕이면서 설명했다. 저렇게 부르는 것은 저에게 특별한 볼일이 있을 때뿐이에요. 그러니까 갈 수 있으면 꼭 간다고 약속이 되어 있어요. 나도 너에게 특별한 볼일이 있는 거야. 오늘 너와 알람브라를 읽으려고 왔으니까 말이야. 갑자기 나는 몹시 슬퍼졌다. 딘과 함께 있고 싶은 마음은 태산 같지만 어떻게든 테디 있는 곳으로 가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딘은 쏘는 듯한 눈길로 나를 보더니 알람브라를 덮었다. 가봐. 나는 일어섰다. 그러나 웬일인지 기분이 엉망이 되어버렸다. 딘이 앞에서 무엇을 얻는 방법을 잘 모르겠다. 그런데 그 무엇이 무엇일까? 에밀리가 궁금해했는데 뭔지 감이 오시죠? 5월 10일. 이번 주에는 딘이 빌려준 책을 3권이나 읽었다. 그중 한 권은 그야말로 장미꽃밭 같았다. 무척 재미있지만 좀 지나치게 달콤했다. 또 한 권은 산의 소나무 숲처럼 짜릿한 향기로 가득 차 있었다. 매우 마음에 드는 책이었지만 이 책은 나에게 절망을 안겨주었다. 너무도 아름답게 쓰여 있기 때문이다. 나는 도저히 그렇게는 쓸 수 없을 것이다. 그것은 확실하다. 마지막 권은 마치 돼지우리 같았다. 이 책은 딘이 실수로 보낸 것이다. 이것을 알게 되었을 때 딘은 매우 화를 내며 마음 아파했다. 스타, 스타. 그런 책은 절대로 너에게 읽게 하고 싶지 않았는데 내 부주의를 용서해다오. 그 책은 하나의 세계에 대한 충실한 묘사임에는 틀림이 없지만 네가 속한 세계는 아니야. 그리고 또 미래에 네가 들어가 살게 될 세계도 아니고. 스타, 그 책에 대한 일은 잊어버리겠다고 약속해 주렴. 잊을 수만 있다면 잊어버릴게요. 대답은 그렇게 했지만 잊혀질지 어떨지는 모르겠다. 정말 추한 책이었다. 그 책을 읽은 뒤로 별로 즐겁지가 않다. 무엇인가에 손이 더럽혀져서 아무리 씻어도 깨끗해지지 않는 기분이다. 게다가 또 한 가지 묘한 느낌이 든다. 마치 뒤에서 문이 닫혀 새로운 세계에 갇혀버린 듯하다. 나는 그 세계를 이해하지 못하고 좋아하지도 않지만 아무래도 그곳을 여행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기분이 드는 것이다. 오늘 밤 성격 묘사용 지미북에 딘을 묘사하려고 했다. 그러나 잘 되지 않았다. 완성된 것은 초상화가 아니라 사진 같았다. 딘에게는 나로서는 도저히 알 수 없는 데가 있다. 딘은 얼마 전에 새 카메라로 내 사진을 찍었는데 마음에 안 드는 모양이었다. 너 같지가 않아. 물론 별빛을 찍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테지만. 그렇게 말하고 나서 그는 날카롭게 덧붙였다. 그 테디 켄트라는 꼬맹이에게
네 얼굴을 그리지 말라고 전해줘. 왜 그 애가 그리는 모든 그림에 네가 꼭 모델이 되어야 하지? 그렇지 않아요. 나는 소리 질렀다. 테디가 저를 그린 적은 한 번밖에 없었어요. 그 외 낸시 할머니가 훔친 그 그림 말이에요. 나는 낸시 할머니가 그 그림을 가지고 있는 것을 용서할 수 없었기 때문에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아주 심술궂게 말했다. 그 녀석의 그림에는 모두 어딘가 네 모습이 보여. 네 눈, 목의 곡선, 머리를 갸우뚱하는 모습 등 어딘가 네 개성이 나타나 있어. 그것이 무엇보다 싫어. 그 꼬맹이가 자기 그림 속에 네 눈이나 목선을 그리는 것까지는 상관이 없지만 네 영혼을 조금씩 넣는 것은 용납할 수 없어. 아마 테디 스스로도 모르고 있을 거야. 그것이 더욱 견딜 수 없어.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가는군요. 나는 오만하게 말했다. 그렇지만 테디의 그림은 훌륭해요. 카펜터 선생님이 그렇게 말씀하신걸요? 그리고 뉴문의 에밀리도 함께 그를 칭찬하고 있구나. 그렇겠지. 그 꼬맹이에게는 재능이 있으니까 장차 큰 일을 하게 되겠지. 저 병적인 어머니 때문에 일생을 그르치지 않는다면 말이지. 그렇지만 내 것을 그리지는 못하게 할 거야. 디는 웃으면서 말했다. 그러나 나는 불쾌해서 고개를 꼿꼿이 쳐들었다. 농담이라고 해도 나는 누구의 것도 아니다. 앞으로도 절대 그렇게는 되지 않을 것이다. 딘 좀 섬뜩하지 않아요? 굉장히 질투를 심하게 하고 있고, 그리고 그림을 그리는 것만으로도 화가 났는지, 내 것을 다시는 그리지 못하게 할 거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어, 이런 사람 좀 무섭습니다, 저는. 그쵸? 5월 20일. 봄이 되고 처음으로 켈리 할아버지가 번쩍번쩍 빛나는 고철을 산더미처럼 싣고 왔다. 늘 그랬던 것처럼 그는 나에게 사탕을 한 봉지 가져다 주었다. 그리고 예전처럼 시집 안 가느냐고 놀렸다. 그러나 무엇인가 마음에 걸리는 일이 있는지 그에게 우유를 한 잔 따라주려고 버터 제조장으로 가는 내 뒤를 따라왔다. 에밀리, 오는 도중에 오솔길 쪽에서 자백 프리스트를 만났단다. 여기에 자주 오니? 켈리 할아버지는 수수께끼 같은 말을 했다. 나는 머리 집안 특유의 버릇대로 머리를 고추 세웠다. 딘 프리스트를 말씀하시는 거라면 그분은 자주 오세요. 제 소중한 친구거든요. 켈리 할아버지는 고개를 저었다. 이 아가씨야, 내가 주의하라고 하지 않던. 그럴 리가 있나요? 하고 말해야지. 언젠가 너를 프리스트 본드에 데려다 주면서 결코 프리스트 집안 사람과는 결혼하지 말라고 충고했을 텐데. 그렇지 않니? 할아버지, 공연한 말씀하지 마세요. 나는 성을 내면서도 이런 조크 켈리 할아버지 같은 사람에게 화를 내는 것은 쓸모없는 짓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저는 누구와도 결혼 안 해요. 프리스트 씨는 저에게는 아버지 뻘이고 저는 공부를 도움받는 어린아이에 불과한데요. 켈리 할아버지는 다시 머리를 저었다. 나는 프리스트 집안 사람들을 잘 알고 있단다. 그 집안 사람들에게 한 번 찍히면 이쪽은 바람을 타고 달아나는 것이 상책이지. 문제의 자백도 마찬가지야. 뭐냐, 저 멜번 절벽에서 너를 구해준 뒤로 그 사나이는 너에게 눈독을 들이고 있는 모양이더라. 네가 접근할 만한 나이가 될 때를 기다리고 있는 셈이지. 게다가 그는 신앙심이 없는 사람이래. 세례받을 때 손을 뻗어 목사님의 안경을 벗긴 일은 유명하지. 그래, 새삼 그 남자가 다리가 부실하고 등이 굽었다는 등의 말을 할 필요는 없겠지. 적 보면 알잖아. 이 늙은이의 말을 듣고 아직 늦지 않았을 때 달아나는 것이 좋을 게다. 그래, 그렇게 머리식으로 보지 말아라. 너를 위하여 말해주는 거야. 나는 켈리 할아버지를 그 자리에 내버려 두고 와버렸다. 이런 일로 켈리 할아버지와 다투어 보아야
소용없다. 사람들이 나에게 이런 말 좀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런 말은 머릿속에 오래 남는다. 켈리 할아버지가 한 말이 그냥 하는 농담에 불과하다는 것은 잘 알고 있지만 앞으로 몇 주 동안 딘을 대하기가 불편할 것이다. 그리고 이 챕터가 제가 제일 재밌게 읽었었던 챕터입니다. 폭풍 후 이는 밤. 이 챕터에서 에밀리에게 정말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제가 재밌게 읽은 만큼 여러분께서도 재밌게 들어주셨으면 좋겠네요. 저 차 한 잔 마시고 가겠습니다. 오늘 차는요. 이렇게 소개해 드릴까요? 요겁니다. 푹차라고 써 있죠. 푹차. Rest and Relax Tea라고 써 있고요. 푹 자고 빼라고 써 있어요.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꼭 무슨 다이어트에 좋은 그런 차 같은데 그렇지는 않고요. 제가 불면증이 좀 많이 심해요. 사실은 어제도 제가 꼬박 샜는데 오늘 제가 좀 푹 자고 싶어서 오늘은 하루 종일 커피도 안 마셨고 그리고 이 푹차가 좀 숙면을 취하는 데 도움을 주는 그런 티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좀 오래전에 사 봤는데 효과는 없습니다. 없더라고요. 그리고 대추, 귤피, 사과, 볶은 생강을 넣어서 만든 티고요. 잠을 좀 청하고 싶어서 좀 푹 자 보고 싶어서 잠이 들기까지도 물론 오래 걸리지만 제가 자는 동안도 그렇게 깊은 잠을 취하지는 못해서 그냥 오만 가지 소리를 다 들으면서 자니까 아침에 일어나서도 사실 좀 개운치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 오전 시간이 제일 제 컨디션이 좀 안 좋거든요. 그래서 사 봤는데 보이시죠? 요렇게 다 국내산이라고 하더라고요. 대추도 귤피도 사과도 생강도. 그래서 가격이 굉장히 저렴하지는 않은데 원래 또 차는 뭐 모든 먹을거리가 그렇겠지만 너무 저렴해도 또 이렇게 좋지가 않기 때문에 한번 좀 잠을 잘 보려고 사 봤는데 도움을 받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래도 안 마시는 것보단 낫지 않을까 해서 조금 지금 늦은 시간이라 잠들기 전에 이렇게 따뜻하게 차를 한번 타 봤습니다. 폭풍 후 이는 밤. 우리들 가운데는 인생 가도의 이정표에 도달한 정확한 순간을 기억하는 사람이 있다. 어린 시절에서 소녀 시절로 들어섰을 때의 멋진 순간과 소녀 시절에서 돌연 한 사람의 여성으로 성장했을 때의 황홀하고 아름다운 혹은 무서운 순간. 청춘이 등 뒤로 멀어져 가버렸다는 사실에 직면했을 때의 서늘한 순간. 늙은 것을 자각했을 때의 편안하면서도 서글픈 순간을. 에밀리 스타는 그 최초의 이정표를 지나고 어린 시절을 영원히 뒤로 한 밤의 일을 언제까지나 잊을 수 없었다. 7월 초 어느 날 밤의 일이었다. 낮에는 엄청나게 더웠다. 엘리자베스 이모는 더위를 먹어 기도회에도 가지 않기로 했다. 로라 이모와 지미와 에밀리는 참석했다. 집을 나서기 전에 에밀리는 엘리자베스 이모에게 일저의 집에서 하룻밤 자고 와도 된다는 허락을 받았다. 이것은 좀 채 드문 기쁜 일이었다. 대개 엘리자베스 이모는 집 밖에서 밤을 보내는 일은 극구 반대를 했기 때문이다. 여기서 이모가 일저 집에서 자고 와도 돼라고 허락을 해주셨다는 것이 좀 중요한 일이 됩니다. 그러나 번니 씨는 집을 비우지 않을 수 없게 되었고 가정부는 발목을 삐어서 누워 있었다. 일저가 자고 가라고 부탁했기 때문에 에밀리는 그 허락을 받은 것이다. 그러나 일저는 아직 이 사실을 알지 못했다. 사실은 정말로 허락을 받을 수 있으리라고는 기대하지도 않았다. 허락 여부는 기도회에서 만나 이야기해 주기로 되어 있었다. 만약 일저가 지각만 하지 않았다면 에밀리는 기도회가 시작되기 전에 일저에게 말했을 것이고 그랬다면 아마 그날 밤의 재난은 피할 수 있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일저는 언제나처럼 늦게 왔기 때문에
그 뒤에 모든 일은 호박 넝쿨처럼 연속적으로 일어났다. 에밀리는 교회의 가장 높은 곳의 창가 쪽 머리집안 자리에 앉아 있었다. 창밖으로 이 작고 흰 교회를 둘러싸고 있는 전나무와 단풍나무 숲이 내다보였다. 그날의 기도회는 한 주에 한 번 열리는 보통 기도회가 아니라 다가오는 성찬식의 일요일을 앞둔 특별 기도회여서 설교자도 젊고 열심인 존슨 목사가 아니었다. 비록 부인의 만찬에서 큰 실수를 했지만 에밀리는 언제나 존슨 목사의 이야기를 즐겨 듣고 있었다. 그러나 오늘 밤 설교는 슈루즈베리에서 출장 온 순회 복음 전도사였다. 이 전도사는 매우 유명한 사람이어서 교회는 만원이었다. 그러나 기도회가 끝난 뒤 대부분의 사람들은 역시 자기들의 존슨 목사가 더 낫다고 말했다. 에밀리는 냉정하고 비판적으로 관찰한 결과 이 전도사는 말만 번지르한 속물에 불과하다고 판단했다. 에밀리는 그의 기도를 듣고 생각했다. 하나님에게 충고를 하고 악마를 파는 것이 기도는 아니잖아. 에밀리는 몇 분간 그의 설교에 귀를 기울인 뒤 불합리하고 선동적인 말을 하는 사람이라고 단정하고 전도사에게는 눈도 귀도 막아버리고 유유히 공상의 나라로 떠나버렸다. 불쾌한 현실에서 달아나고 싶을 때 에밀리는 언제나 그렇게 할 수 있었다. 에밀리는 모임 같은 데에서 사람들을 관찰하는 것을 좋아했다. 저마다 다른 얼굴을 관찰하며 그 위에 상형 문자처럼 쓰여 있는 그들의 표정에서 각 사람의 신상을 읽어내는 것은 더할 나위 없이 재미있는 일이었다. 모여있는 남녀들은 저마다 마음속에 비밀스러운 삶을 품고 있어 그 내용을 알고 있는 것은 자신과 신뿐이다. 다른 이들은 그것을 추측할 뿐이다. 에밀리에게 이 추측놀이는 아주 즐거운 일이었다. 때로는 추측의 정도를 넘어 그것이 실제 일처럼 생각되었다. 정신을 집중하고 있으면 에밀리는 그 사람들의 영혼 속에 들어가 당사자도 미처 깨닫지 못할 만한 숨은 동기나 정열을 읽을 수가 있었다. 그런 힘이 그녀를 찾아올 때 그 유혹을 이겨내기란 쉬운 일이 아니었다. 그녀는 결국 그 유혹에 지고 말지만 마음속에는 늘 죄를 범하고 있다는 불안한 느낌이 있었다. 이것은 공상의 날개를 타고 이상적인 창조의 세계에 올라가는 것과는 전혀 달랐다. 저 섬세하고 이 세상 것이 아닌 듯한 아름다움을 지닌 번뜩임과도 달랐다. 창작을 하거나 번뜩임이 찾아왔을 때 에밀리는 아무런 망설임이나 의구심을 느끼지 않았다. 그러나 열린 문틈으로 몰래 숨어 들어가 다른 사람들의 마음과 영혼의 비밀을 엿본다는 것은 어떤 힘을 의식하게 하는 동시에 금지된 행위를 하고 있다는 의식, 신성 모독이라는 의식까지도 들게 했다. 그러나 에밀리는 아직 자신이 이런 유혹을 이길 수 있는지 어떤지는 알지 못했다. 엿본다는 것을 깨닫게 되기 이전에 문간에서 이미 안을 보고 만다. 눈에 띄는 것은 거의가 무서운 것뿐이었다. 대체로 비밀이라는 것은 두려움을 가져다 준다. 아름다운 것이 숨겨져 있는 경우란 거의 없다. 에밀리는 추함과 결점만이 숨겨져 있다고 생각했다. 저런 얼굴을 하고 있다니. 포사이스 장로님은 옛날 같으면 틀림없이 박해자가 되었을 거야. 지금 저 전도사가 지옥이 어떤지를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그에게 매우 호의를 느끼고 있어. 포사이스 장로님은 자기의 적은 모두 지옥에 떨어진다고 생각해. 그래서 저렇게 즐거운 듯한 표정을 짓고 있는 거야. 보스 부인은 밤이 되면 빗자루를 타고 하늘을 날아다닐 거야. 정말 그럴듯한 얼굴을 하고 있거든. 400년 전이라면 그녀는 아마도 마녀로 몰려 포사이스 장로님에 의해 화형을 당했을 거야. 보스 부인은 모든 사람들을 미워해. 마음이 미움으로 가득해진다는 것.
모든 사람을 미워한다는 건 그야말로 무서운 일이면 틀림없어. 이런 인물에 대해서도 지미북에 적어두어야지. 미움은 사람의 마음에서 애정을 남김없이 다 몰아내는 것일까? 아니면 그래도 그 속에는 사람이나 물건에 대한 애정이 조금이라도 남아있는 것일까? 만일 애정이 조금이라도 남아있다면 그 사람은 구원을 받을지도 모르겠다. 이것은 소설로 쓰기에 좋은 아이디어다. 자기 전에 기록해 두어야지. 일저한테 종이를 빌려야지. 아차! 찬송가 책에 종이 한 장을 끼워두었지. 지금 곧 적어두자.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갑자기 무엇을 가장 원하느냐고 물어서 사실대로 대답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한다면 뭐라고들 말할까? 남편이나 아내를 바꾸고 싶어 하는 사람은 몇이나 될까? 크리스 부부는 분명히 그런 사람들 가운데 있겠지. 그것은 모두 알고 있는 사실이니까. 저기에 딘이 있네. 어떻게 기도해 왔을까? 그야말로 진지한 표정을 하고 있지만 눈은 전도사 샘프슨 씨를 우습게 여기고 있어. 샘프슨 씨는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지? 아, 지혜로운 처녀들의 이야기를 하고 있구나. 나는 지혜로운 처녀가 싫어. 너무 이기적이니까. 그녀들은 그 가련하고 어리석은 처녀들에게 조금쯤 기름을 나누어 주어도 좋았을 텐데. 예수님은 저 부정한 집사나 마찬가지로 저런 처녀들에 대해서도 칭찬할 생각이 없으셨을 거야. 단지 어리석은 사람들에게 부주의하거나 어리석게 행동하면 빈틈없고 이기적인 사람들은 도와주지 않을 것이므로 주의하라고 하고 싶으셨을 거야. 나라면 집에서 영리한 처녀들과 맛있는 것을 먹기보다 밖에 있는 어리석은 소녀들 가운데 섞여 그들을 돕고 위로하고 싶을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은 나쁜 것일까? 그렇게 하는 편이 훨씬 재미있을 텐데. 저기 켄트 부인과 테디가 있다. 켄트 부인은 무엇인가를 몹시 원하고 있어. 무엇인지는 모르지만 부인은 그것을 얻을 수 없어서 밤낮으로 괴로워해. 그래서 테디를 붙잡고 놓아주지 않는 거야. 나는 알아. 켄트 부인은 왜 다른 여자들과 저처럼 다른 걸까? 부인의 마음속은 아무래도 알 수가 없어. 켄트 부인은 마음의 문을 꼭꼭 닫아놓고 있어. 아무도 부인의 마음을 엿볼 수는 없을 거야. 이러면서 그 교회당에 앉아서 한 사람 한 사람을 보면서 그 사람에 대한 상상을, 공상을 키워가고 있는 에밀리입니다. 한편 에밀리의 진지하고 탐색하는 듯한 눈길을 몇 번 감지한 전도사는 자신의 설교가 에밀리에게 구원받지 못한 상태를 인식시키고 깊은 감명을 주었다고 생각하여 마지막으로 열렬한 호소를 부르짖고 자리에 앉았다. 교회 불빛에 비친 청중은 사람들로 가득 찬 교회 안에 숨막힐 듯한 공기 속에 있다가 큰 안도의 한숨을 내쉬고 찬송가와 축도를 기다리지도 않고 밀면서 밖의 신선한 공기를 향해 빠져나갔다. 이런 사람들의 흐름에 휘말린 에밀리는 로라이모와 서로 헤어져 성가대석 입구에서 설교단의 왼쪽으로 밀려나왔다. 한참을 지나서 에밀리는 겨우 사람들의 무리에서 빠져나와 일저를 만나려고 정면 현관으로 급히 돌아왔다. 여기서도 사람들은 북적대고 있었으나 곧 흩어져 갔다. 그러나 일저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그때 에밀리는 찬송가 책을 가져오지 않은 것을 깨닫고 급히 성가대석의 문 쪽으로 갔다. 좌석에 두고 온 것이 틀림없었기 때문이다. 그것을 그대로 그곳에 두어서는 안 되었다. 마지막 찬송가를 부르고 있는 동안 에밀리는 단편적인 메모를 해서 그것을 소중하게 찬송가 책에 끼워두었던 것이다. 그 쪽지에는 성가대석에 앉아있는 말라깽이 미스 포터에 대한 신랄한 묘사와 전도사를 야유하는 두 줄의 글, 그리고 마음속에 떠오른 몇 가지 생각을 써두었는데 이 마지막 것이야말로 에밀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감추고 싶었던 것이다.
그 안에는 다른 사람이 읽는 것만으로도 신성 모독이 될 그녀의 꿈과 미래 계획 같은 것이 포함되어 있었다. 에밀리가 안으로 들어갔을 때 눈이 좀 나쁘고 거기다 귀까지 잘 안 들리는 교회직이 제이컵 뱅크스 노인이 한창 등불을 끄고 있는 중이었다. 노인은 설교단 뒤에 켜놓은 두 개의 등불 있는 곳까지 와 있었다. 에밀리는 서가에서 찬송가 책을 찾았지만 그 속에는 쪽지가 없었다. 제이컵 노인이 마지막 등불을 끄려는 순간 그 아주 약한 불빛이 앞좌석 밑 마룻바닥에 떨어져 있는 쪽지를 비췄다. 에밀리가 무릎을 꿇고 쪽지에 손을 뻗치고 있는 사이에 제이컵 노인은 밖으로 나가 성가대석의 문에 자물쇠를 채워버렸다. 에밀리는 노인이 나간 것을 알지 못했다. 먹장구름이 몰려오고 있었지만 아직 교회 안에는 미미한 달빛이 비쳐들고 있었다. 에밀리가 주운 종이는 찾고 있던 그 쪽지가 아니었다. 어디로 갔지? 아, 여기 있었구나. 에밀리는 종이 쪽지를 쥐고 입구로 달려갔으나 문은 열리지 않았다. 이때 에밀리는 노인이 나가버리고 교회 안에 자기 혼자만이 남았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에밀리는 문을 열려고 했다. 그리고 노인을 불렀으나 헛일이었다. 에밀리 너무 무서웠겠죠. 갇힌 거예요, 지금. 마지막으로 에밀리는 정면 현관을 향해 달려갔다. 그녀가 현관에 도착하자 마지막 이륜마차가 끽끽거리며 문에서 멀어져가는 소리가 들렸다. 동시에 검은 구름이 돌연 달을 집어삼키고 교회는 암흑에 쌓였다. 무더위로 숨이 막히는 가운데 코를 베어가도 모를 어둠 속에서 불현듯 무서워진 에밀리는 비명을 질렀다. 문을 탕탕 두드렸다. 미친 듯이 손잡이를 흔들었다. 다시 비명을 질렀다. 그래, 한 사람도 남지 않고 다 돌아갔을 턱은 없다. 누군가에게 들리겠지. 로라이모! 지미! 일저! 절망적이 된 에밀리는 마침내 울부짖었다. 테디! 테디! 푸른빛 번개가 현관을 가로지르고 이어서 굉장한 천둥 소리가 울려 퍼졌다. 블레어워터의 역사가 시작된 이래 최악의 폭풍이 찾아온 것이다. 그리고 에밀리 스타는 혼자서 단풍나무 숲속의 어두운 교회 안에 갇혀 있었다. 원래 에밀리는 폭풍에 대해 본능적인 공포를 안고 있었고 도저히 그 공포를 지울 수 없어 겨우 참고 있는 게 고작이었다. 에밀리는 떨면서 회랑으로 이어지는 계단에 무너지듯 주저앉았다. 내가 없어진 것을 알면 누군가 되돌아오겠지? 하지만 그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 내가 없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할 사람이 있을까? 너무 무서웠겠다. 그쵸? 교회 안에 갇혀 있는데 심지어 밖에는 블레어 워터 역사가 시작된 이래 최악의 폭풍이 찾아왔다고 합니다. 그 천둥 소리 밤에 들으면 어른인 저희도 사실 좀 가끔 무섭잖아요. 아, 우리 에밀리 14살의 어린 소녀가 얼마나 지금 공포에 떨고 있을지. 다음 시간에 제가 얼른 또 그 뒤의 이야기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